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구매 대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매 대행은 이제 개인 셀러 입장에서는 장사의 옵션 중에서 한 번쯤 이렇게 고려해 볼 만한 중요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한번 제가 구매 대행을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구매 대행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장사에 대한 감이 좀 있으신 분들, 혹은 사회생활 좀 많이 해보신 분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강의 단체에서 하는 구매 대행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좀 부족하다, 저걸로 과연 될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들을 제가 비하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뿐이에요. 왜냐하면 장사라는 거는 어떤 뭐 단편적인 테크닉이라든지 뭐 정보 가지고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1, 2년 배워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기간 노하우가 쌓이고 결국은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해외 물건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퍼즐이 맞춰지는 게 장사지. 그게 몇 가지만 알고 쉽게 돈 벌면 누가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구매 대행 얘기를 들으시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의심이, 그래서 어떤 물건을 내가 팔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딱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오늘 저 얘기를 들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그 의구심은 아마 풀릴 거예요. 그리고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오늘 제 얘기 들으면은 아주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사의 정도는 같아요. 같은데 이제 그거를 누가 얼만큼 잘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를 과연 내가 성실하게 해내느냐 안 해내느냐. 물론 장사의 요령도 많이 필요하고 뭐 요긴한 정보도 알면 좋지만 사실 정도를 피해가서 되는 장사는 없죠. 된다 하더라도 뭐 잠깐 반짝했다 끝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구매 대행을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고, 아직 구매 대행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그 방향을 제대로 제가 잡아드리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한번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매 대행은 사실 예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낯선 거였죠. 왜냐하면 거기 뭐 비행기도 붙어 있고 물건이 지금 국내에 없는 것 같고, 뭐 그 주문하면은 뭐 몇 주 걸려서 도착한다, 이러니까 상당히 이제 낯설기 때문에 의심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그 의구심은 많이 해결이 됐죠. 그 의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는 구매 대행은 소비자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국내 배송이 있고 이건 구매 대행이 있고, 구매 대행은 뭐 조금 특별한 대신 배송 기간이 좀 있다. 그걸 감내하고 내가 살만한가 안 살만한가를 이제 국내 배송이랑 이제 비교를 해가는 그런 엄연한 이 쇼핑 옵션 중에 한 개로 자리 잡은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은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주 이상한 게 아니고, 뭐 대신 경쟁이 좀 심해진 건 좀 단점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이 구매 대행이 아주 낯선 때에는 방법만 배우고 시작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뭐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시는 분도 많이 생겨서 그냥 이거를 뭐 하우투만 배워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거는 이제 시대는 지났고, 그러니까 즉 이제 이삭줍기라고 그러죠. 뭐 여러 개를 많이 뿌려가지고 건지는 거, 많이 뿌려서 건지는 거. 1000개 뿌려가지고 하나 팔리면은 그럼 10만 개 하면은 더 많이 팔릴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개수도 제한시키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잘 하느냐, 어떻게 해야지 물건을 잘 내가 셀렉션을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구매 대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배우는 거는 사실 반나절도 안 걸리죠. 이거는 이제 카페 창업을 한다. 그럼 카페 창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어떻게 해야지 뭐 인테리어를 하고 뭐 기계는 뭘 사고 뭐 커피는 어떻게 내리고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사실 이거를 아는 거는 카페를 차리는 거를 가리키는 거지 카페 차려서 성공하는 거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구매 대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뭐 요즘 유튜브만 봐도 뭐 몇 시간만 공부해도 충분히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트러블 슈팅에 대한 그 뭐 시행착오라든지 뭐 A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시면서 배우는 거지만, 사실 그게 성패, 성공하고 실패를 좌우하는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장사를 이제 보완하는 거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고, 로스를 줄이는 거고, 추가 매출을 올리는 거고, 뭐 이런 그 코어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인 거고, 사실 코어는 어떤 물건을 내가 파느냐, 내가 어떤 셀러가 되느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비단 구매 대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사에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 얘기는 다 이제 피해가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사실 이삭줍기도 됐던 때가 있었죠.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그럼 이제 어떤 물건을 셀렉션 하느냐. 대부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국내에서 파는 국내 외송보다 더 싼 물건을 판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내에 없는 걸 판다. 심플하죠. 예, 첫 번째로 국내보다 싸게 판다. 물론 팔리겠죠. 근데 이거는 끝도 없죠, 경쟁이. 그리고 내가 남는 게 없습니다. 물론 내가 다른 경쟁자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독점적인 소싱처가 있다면은 남들보다 싸게 팔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소싱처라는 게 그렇게 아주 특별한 곳이 없고, 그런 데를 제가 뚫었다 한들 그 업체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이 소싱처 자체가 한국에서 구매 대행이 잘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싱처가 금방 오픈이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물건을 싸게 팔면 당연히 구매 대행에서 국내 배송 돼 가지고 매출이 나오겠지만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일단 국내 배송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들은 만약에 물건이 더 잘 팔린다, 물건이 잘 팔리는 게 판명이 되면은 국내 셀러들이 그냥 공장에서 소싱을 해버리죠. 구매 대행하는 것보다 더 싼 가격에 도매라든지 도도매라든지 더 나아가서 공장 소싱처에서 아예 직소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남들보다 싸게 판다는 그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버는 기간이 엄청 짧죠. 그리고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끼리에서도 경쟁이 또 붙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일시적인 푼돈일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싸게 팔아가지고 구매 대행에서 돈을 번다는 거는.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매출을 잠깐 일으키는 맛만 보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재밌는 건데, 국내에 이제 없는 거를 팔면은 팔린다. 이제 이거는 국내에 없는 것을 판다 해서 국내에 없는 것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안에 상당히 심오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국내에 없는 거를 아무거나 팔면 다 팔립니까? 아니죠. 국내에 없는 거라는 건 뭐냐면은, 국내에는 지금 안 파는데 소비자들은 사고 싶은 거, 소비자들이 사고 싶다는 거는 이들은 무슨 발명품이라든지 무슨 신기한 물건을 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안 파는데 그걸 사고 싶은데요, 그 물건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에 그 물건이 있는지를 아는 상품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국내에 아무도 아직은 직배송하는 셀러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의 아주 깊이 있는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아이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또 원차고 니즈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게 이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해력이 높은 사람만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기계적으로 버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원츠라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당신 뭐 필요해? 그러면 나 이거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원츠인데, 내가 그거가 필요한 거를 안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다 팔고 있어야지 내가 그거를 알지. 국내에 있지도 않은 물건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니즈라는 건 뭐냐면요, 소비자한테 물어봤을 때 뭐 필요했을 땐 얘기를 못 하는데, 혹시 이거 너 필요하지 않아? 물어봤을 때 나 그거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비로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적중하는 게 이제 포지셔닝인데, 여기서 제가 포지셔닝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포지셔닝은 제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고, 어쨌든 간에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그 잠재의식 속에는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 국내 셀러가 그걸 팔질 않아 가지고 내가 그걸 모르는 아이템, 이게 가장 아이디어란 건데, 이거를 찾아내는 이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단편 중에 하나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해외에서 지금 팔고 있는 물건인데 아직 국내에 안 들어와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항상 이 패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카테고리별로, 상품 카테고리별로 우리나라보다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앞서가는 그 나라의 시장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항상 그 나라에서 1년 전, 2년 전에 유행했던 아이템이 그 시간이 지나면 한국에 곧 유행이 돼가지고 대박이 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카테고리,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소비자들의 니즈를 주관식으로 알아맞힐 수는 없지만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 있는 나라에 지금 유행하는 상품을 보면은 지금 소비자들한테 그거를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들이 그거를 곧 원할 거다. 그러니까 즉 잘 팔릴 상품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 시장을 좀 많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카테고리나 이 헤비 유저들은 국내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 거를 많이 보고 굳이 또 외국 홈쇼핑 사이트를 온라인 사이트를 보지 않더라도 외국 문화에 인숙한 사람들, 뭐 외국 텔레비를 많이 본다든지,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인스타를 본다든지, 이런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 있는 나라의 그 문화라는 게 결국 이제 상품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잘 이해하는 분들은 국내에는 지금 없지만 해외에 있는 물건들을 살 니즈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쇼핑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은 국내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는 해외 브랜드를 많이 아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그러니까 상품 단위에서도 해외에 있는 것들을 많이 아시는 소비자들이 이미 있어요. 이런 소비자들은 뭐냐면 국내에 그런 것들을 국내 배송으로 파는 셀러가 없으면은 구매 대행을 찾아가지고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직구가 귀찮으니까 이제 구매 대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 물건을 아는 거예요. 국내에 없는 거를. 그러면 이제 대충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구매 대행에서 물건을 잘 팔려면은 이 정도 소비자들이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사고 싶은데 국내에 없는데 해외에 있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 브랜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상품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또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 물건들을 지금 국내 배송하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국내 셀러 중에서 그 물건을 지금 안 팔고 있느냐 팔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국내 시장 조사를 내가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국내 니즈가 있는 상품들이 해외에 팔고 있냐 안 팔고 있냐를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느 카테고리든 간에 조금 그 헤비 쇼퍼들 뭐 트렌드 세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조금 그 상당히 레벨이 높은 소비자들의 수준에 내 이 시장 조사 레벨이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상품 감각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상품 인사이트라고도 제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수준이 이 정도 좀 올라가줘야지 이들이 찾는 걸 내가 미리 알아서 이거 내가 구매 대행으로 할게요. 이거 필요하셨죠? 했을 때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내가 찾는 브랜드인데 고맙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없는 거를 판다는 거지 뭐 국내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희한한 거 아무거나 판다고 해서 팔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역량이 국내 시장 조사, 시장 파악 역량,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역량이 이제 올라가야지 비로소 내가 물건 한 개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은 그 물건이 특징이 너무 싸거나 너무 간단한 거라면은 굳이 그 물건을 뭐 일주일 넘게까지 기다리면서 안 사겠죠. 우리가 일주일 넘게까지 기다리면서 살 물건은 아주 특이하거나 아주 귀하거나 아니면 아주 금액대가 크거나 그래가지고 충분히 내가 일주일 넘게 기다릴 명분이 나 스스로에게 그럴 명분을 주는 아이템이라야지 더 잘 나가겠죠. 그게 뭐 하찮은 거라면은 대체품을 사고 말죠. 국내에서 꼭 굳이 그 아이템을 사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구매 대행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데까지. 그래서 레벨이 좀 그 시장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이제 구매 대행을 해서 이제 그런 물건들, 트렌드 세터들이 지금 원하는 물건들을 이제 잘 찾아가지고 구매 대행으로 꼽는 게 매출이 많이 나가고 그 중에서도 뭐 특이하거나 귀하거나 그러니까 밸류가 높은 거죠. 스스로의 그 구매 밸류가. 그리고 비싼 물건들 이런 것들. 비싼 물건들은 또 뭐가 좋으냐면요.
이게 뭐 설치라든지 뭐 이렇게 부피 큰 것들은 이 해외 소싱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재고 부담 때문에 섣불리 소싱을 잘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필라테스 뭐 기구라든지 뭐 좀 큰 것들, 뭐 큰 수족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실링팬 같은 거 분명히 수요는 있는데, 이제 이 해외 소싱 하시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거 괜히 섰다가 뭐 부피도 크고 재고 부담, 뭐 인증도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소싱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 대행으로 잘 파시죠. 예, 좀 감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의 1단계예요. 자, 근데 최근에 이 단계를 이제 넘어가는 구매 대행을 제가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 포지셔닝 개념을 여기서 상당히 자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물론 이제 그걸 보고 뭐 그분들이 그걸 배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이 집단 지성이 올라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어릴수록, 늦게 태어날수록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의 휴먼 로봇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포지셔닝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하는데 포지셔닝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짬짬이 제가 목격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들은 지금 다 잘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내가 파는 물건들은 이제 구매 대행 포맷으로 팔고 있는데 아무거나 파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뭐 귀하고 뭐 비싸고 뭐 이런 물건들을 팔긴 파는데,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파는 게 아니라 이 포지셔닝을 설정을 하면서 파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름까지 붙이면 이제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용도가 명확한 셀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매 대행 내가 셀러인데, 저 셀러는 요럴 때 가면 되는 구매 대행 업체구나. 이런 물건을 전문적으로 파는 구매 대행 셀러구나. 이렇게 내 머리에 그 용도의 사다리 속에서 이 상단,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이죠. 뭐 브랜드 한 개만 딱 찍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팔고 그 브랜드 상품만 전부 다 세계에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구매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브랜드의 한국 총판 업체라든지 무슨 코리아 업체보다 구색이 더 많아요, 여기가. 왜냐면 그 브랜드 거를 뭐 유럽에서도 갖고 오고 일본에서도 갖고 오고 뭐 중국에서도 갖고 오고 해가지고 가격이 뭐 싼 거는 둘째치고 일단 구색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등이 된 거죠, 이 용도에서. 그 브랜드 사는 용도에서는. 아니면 뭐 한 브랜드가 아니라 뭐 여러 종류의 브랜드라도 이 브랜드들이 어떤 그 좀 특성이 있잖아요. 뭐 옷으로 얘기하면 약간 독일풍의 약간 좀 핏이 좀 간결한 그런 브랜드들, 뭐 막스마라든지 뭐 질센더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그 한 40대의 약간 그 차부장급 여성들, 오피스 레이디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해외 브랜드만 딱 구매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건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핏이 중요한 거죠. 예, 그 스타일이. 아니면은 골프 용품만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하는데, 일반 뭐 타이틀리스트 뭐 이런 거보다 조금 이제 트렌디한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G4는 이제 약간 그 가장자리에 있는 거고, 이제 G4 예전에 G4가 했던 역할을 했던 이제 니치 브랜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브랜드를 다 아는 거죠. 아직 국내에 안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아주 그 니치한 그 메스티지 골프 브랜드만 딱 구매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확한 용도가 생긴 거고, 그 용도에서는 이 구매 대행 업체가 1대인 거죠. 포지셔닝 개념을 이해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쫙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 상상이 되시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잘 팔리는 물건은 이것저것 다 파는 게 아니라, 저거 팔면 물론 잘 팔리겠지만 안 파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포지셔닝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쇼핑의 용도의 사다리 중에서 하나를 딱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1등이 되는 거예요, 구매 대행 업체로서. 구매 대행이 아니라 이제 국내의 모든 이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그 물건을 살 때, 그 용도의 소비를 할 때는 여기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게 구매 대행이구나. 그거를 이제 건너뛰는 거죠. 그 걸림돌을, 소비자들이. 아무리 뭐 몇 주 기다리더라도 여기는 그거에서의 만큼 1등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허들은, 소비자들이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죠. 그럼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게 뭐 이름이 뭐 이쁘고 멋있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브랜드가, 그래서 브랜드가 아니고, 포지셔닝이 명확하고 용도가 확실하면 거기다가 이름이 하나 붙어 있으면 소비자들이 그걸 기억을 하는 거고,
용도가 없는 상품, 용도가 없는 셀러의 이름은 아무리 이름이 뭐 잘 지어도 그걸 기억을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이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정보나 다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할 만한 필요가 있는 것만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용도가 있는 셀러인 거죠. 그게 상품일 수도 있고 상품을 모아놓은 그 조합, 거기에 붙인 이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샵 포지셔닝이든 상품 포지셔닝이든 간에 소비자들이 여기는 내가 기억해 될 가치가 있구나. 왜냐하면은 여기는 그거 살 때는 반드시 일로 와야 되니까. 그거 살 때는 이 샵이 1등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기억을 한다는 거죠. 메모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포지셔닝을 이해를 한 구매 대행 업체들이 지금 잘 돼요. 그것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잘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몇 개만 봤어요. 아직까지는 3단계로 넘어간 구매 대행 업체는. 2단계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포지셔닝을 이해한 구매 대행 업체는 제가 이제 조금 요즘에 많이 보고 있고, 2단계를 또 넘어가 3단계로 간 구매 대행 업체도 있어요. 희한하게 이제 생겼어요. 앞으로 더 생기겠죠. 뭐냐? 드디어 이제 해외 소싱을 하는 거예요. 해외 소싱한다는 건 이제 상품 믹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깔고 그 중에서 일부 품목은 자기가 직접 공장 소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포지셔닝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면 소비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일로. 그 물건을 살 때. 그런 종류의 소비 니즈를 채우러 일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1등이니까. 그럼 거기서 물건 한 개를 혹은 두 개를 내가 중국이든 인도든 뭐 말레이시아든 간에 직접 소싱을 해가지고 섞어 파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곱하기 마진이 한 3.3이 나오겠죠. 공장 소싱한 거니까. 그래서 재고를 많이 두고. 그리고 그 아이템은 나만 파는 거죠. 다른 구매 대행 업체가 따라 팔 수가 없고. 그러니까 2단계까지 왔을 때 문제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포지셔닝을 아무리 잘 설정을 했던 간에 그거를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누구나. 그러니까 그 포지셔닝이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장사를 잘 했던 간에 그 사이클이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카피하기가 쉬우니까. 왜냐면 구매 대행이라는 게 뭐 배려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케팅만 더 잘하고 상품 페이지만 더 잘 만들면은. 그래서 카피 당하기 쉽다. 즉 진입장벽이 약하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진이 약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포지셔닝을 잘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막 하루에 몇몇 명이 온들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팔리는 가격에 내가 팔려면은 워낙 소싱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마진이 작하고 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품에다가 뭐 세금 내고 뭐 AS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인건비도 들어가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 가지고. 장사라는 게 이게 마진이 박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의욕이 떨어져요. 처음 몇 개월은 이제 매출 재미에 했는데 이게 몇 바퀴 돌고 나서 내 주머니에 떨어진 돈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달으면은 이제 이게 ROI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시간 투자한 대비 이 돈 버는 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 그리고 미래가 있나 없나? 그래서 이제 이 해외 소식 마스터라든지 제 웍샵 오시는 분들은 이제 구매 대행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손절을 하고 이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약간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간에 구매 대행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진입장벽이 약해가지고 누구나 나의 포지셔닝을 따라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잘해도. 두 번째가 이제 아무리 잘 팔아도 마진이 약하다. 이제 이거의 단점을 보완을 하는 거죠. 3단계로 간 사람은. 해외 소싱을 하니까. 그래서 이 구매 대행한 물건으로 나의 포지셔닝 이제 용도를 소비자들한테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거기에 반해서 들어온 소비자들한테 실제로 메인으로 내가 전략적으로 파는 물건은 내가 직접 소싱을 한, 거기다 내 브랜드까지 붙여서 그 물건은 나만 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마진도 많은 거죠. 이거 100개 팔 때 이거 1개 파는 거랑 마진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포지셔닝만 잘 이해한 상태에서 해외 소싱을 잘 하면은 이제 3박자를 다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포지셔닝을 이해를 한다면은 해외 소싱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앵커 상품만 해외 소싱을 하고 나머지 구색을 뭐 1688인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구매 대행으로 해버리면은 간단하게 큰 자본 안 들이고 나의 그 상품 믹스가 완성이 돼서 포지셔닝 할 수 있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해외 소싱을 물건을 넣어서 마진이라든지 나의 어떤 그런 거를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단계까지 가신 분들은 이제 이게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 대행을 하시겠다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3단계까지 감안을 하시고 장사를 해야 돼요. 이거 장사라는 게 처음에 목표 지점을 어디로 그리냐. 제가 청사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사진을 확실하게 그려놓고 거기로 가는 거하고 거기는 모르겠고 일단 나는 이거밖에 모르고 이 자본 이거밖에 없으니까 1단계는 이거 하고 잘 되면 2단계 가자 이렇게 가서는 이게 돌아가고 제대로 가는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일단 내가 완성해야 될 그림을 먼저 그려놔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그 길로 가느냐. 물론 여기에는 이제 나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뭐 자본 여러 가지 시간 이슈가 이제 그런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3단계를 아셔야 돼요. 일단 모르고 그냥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잘 보시고 해외 소싱하신 분들은 이 구매 대행을 이용해 가지고 상품 믹스에서 구색 갖추는 것도 이해하시고 아직 이제 해외 소싱 모르시는 분들은 구매 대행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포지셔닝 이해하고 해외 소싱까지 가야지 돈을 벌 수 있구나. 그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구매 대행은 이제 안 해요. 이제 다 해외 소싱만으로 물건을 다 갖추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상품 한 개에 집중하든지 그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처음에 구매 대행 하다가 연습 좀 하고 시장감 익히면 이제 1688 넘어가 가지고 도매 소싱하고 또 1688 해가지고 이제 소자본으로 조금 사가지고 물건 팔다가 잘 되면 해외 소싱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긴 이야기인데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요. 물건이 다 달라요. 구매 대행에서 팔 수 있는 물건하고요. 1688에서 파는 물건하고 또 공장 소싱하는 물건들이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1688에 가본들 거기에는 그 물건이 없어요. 그 브랜드가 없고. 그리고 1688에서 물건을 잘 연습해가지고 잘 팔리면 해외 소싱한다? 해외 소싱 공장에 또 그 물건이 없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물건이. 그리고 이게 내가 구매 대행을 해가지고 잘 팔죠.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물건을 사야겠다 하는 순간 이미 그거를 다른 사람들 다 봤기 때문에 그 물건은 이미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이제 그걸 따라 팝니다. 1688도 마찬가지예요. 1688에서 내가 이 물건을 많이 팔았다. 그리고 공장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또 트렌드가 바뀌고 또 가만 두지는 않습니다. 공장 하시는 분들은 이 공장 소싱해가지고 물건 파시는 분들. 그래서 일단 물건이 다르고 각 소싱처마다 그 다음에 이 트렌드가 벌써 이거 내가 연습하고 여기 넘어갈 동안 또 그 물건에 대한 트렌드가 또 유행이 지나요. 과거 같으면 한 번 유행하면 1년 가는데 지금 6개월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이미 그 물건은 내가 공부한 물건은 끝난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물건이 바뀌고 그다음에 경쟁자들이 가만두질 않기 때문에 이걸 뭐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내가 한 스텝 올라간다 이런 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지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매 대행을 하느냐, 뭐 1688을 하느냐, 공장 소싱을 하느냐는 이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다른 장사예요, 이거는. 내가 가진 자본과 내가 가진 역량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외 소싱을 처음부터 좀 천천히 하든지 나의 레벨에 맞게 1688을 나의 레벨에 맞게 천천히 해서 뭐 고수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세퍼레이트 된 그 섹터에서 나의 수준에 맞게 초보, 중급, 고급이 있는 거지. 뭐 구매 대행은 초보고 1688은 중급이고 해외 소싱은 고급이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해외 소싱도 아주 밑단계부터 나의 가진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거지. 절대 여기서 이 보드라인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장사는. 여기서 각각의 다른 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해보셔야지 드디어 경험을 하는 거고 사실 이게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최악의 경우가 김밥 천국 장사가 저는 제일 최악의 케이스로 본다. 왜냐? 이게 돈이 안 벌리는 것도 아니고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시간은 가고 제가 그 워크숍 하면 항상 자주 설명드리는 게 이 장사라는 게 사람이 그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총기가 살아있을 때, 이 시장 감이 살아있을 때.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가장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장사에서. 그래서 내가 총명할 때, 아직 총기가 있을 때 의미 있는 장사를 빨리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된 포지셔닝을 설정을 하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내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브랜드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그래서부터 장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매출이 많이 난들 이게 포지셔닝이 없고 브랜드가 없다면은 계속 이거예요. 내가 한 달에 뭐 10억 팔았다가 3개월 지나면 빵원 판단 말이에요. 그건 장사가 아니죠. 제가 이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낮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해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럼 두 개 다 하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이쪽 사이드에서는 또 이것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구매 대행 얘기만 하려다가 얘기가 좀 샜는데,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2022년도에는 이 이야기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 지금 강의는 제가 이때까지 한 얘기들이 너무 많고 막 좀 유튜브 보시면 중구난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신 업데이트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저도 워크숍하면서 이 개인 셀러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한 것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집대성한 지금 온라인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6월 말 정도에는 제가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완전 A부터 Z까지 제가 총망라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강의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